이렇게 장이 빠진 게 사실은 지난주 대만 선거 때문이다. 대만 선거에서 다 우리 결과를 한번 복귀해 볼게요.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친미 반중을 외치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일제히 돈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면 하나는 1월 증시 왜 이러지? 특히 한국 증시 왜 이러지? 이게 궁금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시장은 35주 연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매매 시장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전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 두 가지 질문에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해주실 거죠? 예, 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들어오실 때 안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수트가 뭔가 굉장히 정중하다. 오늘 강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더 준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1월 증시가 오늘은 소폭 올라갑니다만 사실 우리 힘은 아닌 것 같고 TSMC 갔다가 필라델피아 갔다가 오는 고흐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1월 증시 왜 이럽니까?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 네. 오, 중국이 왜요? 예, 어차피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실적 기대한 사람 거의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은 예상이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네, 남들은 12월 예상하던데. 결산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빅베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한번 버리는 거죠. 아,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분위기도 전환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쌓여있던 좀 그런 부분들도 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 어닝 플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기업 실적이 좀 잘할 거라고 예상되거나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된 회사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4분기는 그게 안 통하는 나라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장이 빠진 게 사실은 지난주 대만 선거 때문이다. 대만 선거에서 다 우리 결과를 한번 복귀해 볼게요.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친미 반중을 외치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일제히 돈을 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홍콩 증시는 29% 그리고 중국 CSI 300은 21% 빠졌는데 그 최근에 특히 1월 들어서서 각각 5에서 10% 이상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국 증시 패닉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0%가 빠졌으니까요. 굉장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패닉이 빠지는 순간에 리창 중국 총리가 세계 경제 포럼 참석했으면 뭐 좀 다들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다보스 포럼에 그리고 참석했어요. 사람도 되게 많이 데려갔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놓고 네.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없이 5% 안팎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하고 우리는 장기적인 위험을 감내하면서 단기 성장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초를 치셨습니다. 단기 성장을 추구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네, 좀 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들 표정들이 안 좋죠. 그리고 다보스 가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시더라고요. 네. 분위기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단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즉 경기 부양 정책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혹시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정이 막 안 좋아져서 양회에서 말을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가능성이 출현했습니다. 어제 오전장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 폭락 중이었는데 후반에 반등해서 성공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초 이후 10% 빠졌다는 게 어제 반등 덕분에 10% 막은 거고. 그거 더하기 해서요? 했으면 더 심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래가 나왔는지를 살펴봤더니 바로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이제 핵심 기업들이 CSI 300이잖아요. 그 CSI 300의 ETF에 물밀듯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후 최고치였냐면 2015년 상반기 이후에 최고 금액의 갑작스러운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요? 예, 이건 연기금들이 뭔가 큰 그 지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단
5장 하루 거래에 21억 불, 우리 돈으로 약 한 2조 5천억 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죠. ETF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2015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중국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던 그 시절입니다. 바로 중국에서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 줄어들면서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 환율이 8위안을 향해서 급등하고 금융시장 붕괴되던 그때 개입했던 사이즈보다 이번 사이즈가 약간 적었습니다만 역사상 두 번째 매수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지금 보니까 일선 도시들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부양책은 왜 안 쓰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대안을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대안은 환율 조정인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환율 건드려놨다 또 2019년 같은 일이 쉽지 않다. 예 그때 환율 조작국 조작국. 예 우리 벌써 5년 전 뉴스입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서울 잘 가요.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인데 미국은 5.5인데 중국 정책 금리자 예금 금리가 1.3이거든요. 자 이거 인하에만 이것도 뭐 효과가 거의 없죠. 남아 있는 방법은 정부 재정. 그래서 아까李强총리가 장기적인 우리의 건전성을 희생하며 단기적인 부양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시장 참가자들이 다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남아있는 건 이번 전인대에서 대규모 재정 집행. 그렇죠. 그렇죠. 2009년에 했던 것처럼 이구 한신 같은 거. 그러니까 오래된 가전제품 가져오면 새 걸로 공짜로 바꿔줘요. 예, 그때 이구 한신이라고 했습니다. 와. 예, 그리고 자동차를 특히 그때 부양했습니다. 가전, 하향, 이구 한신. 왜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와 이구 환신 그 신박한 단어인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써 있자 옛 맞습니다. 구자 예, 맞습니다. 옛 걸로 써 예, 뭐 그 연비가 안 좋거나 전력 효율이 안 좋은 자동차와 가전 제품을 새 것으로 연비 좋은 것으로 또는 와. 가전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할 때 나라에서 돈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단 얘기죠. 예, 그만큼 네. 또 대의명분은 이제 넷제로를 2050년 40년 전에 이제 넷제로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하나였겠죠. 아무튼 환경 보호를 거론했지만 사실은 경기 부양이었습니다. 그 뒤 중국 경제가 일시지만 2011년 12년에는 10%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거 지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가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일단 어제는 네. 첫 단추는 버려둘 것처럼 16일 날은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장이 패닉 18일에 패닉에 빠지니까 좀 개입한 징후는 보였고 물론 이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래죠. 그러나 2015년 아무튼 초 이후에 거의 지금 10년 만에 이런 대량의 ETF 매수가 나오고 이 뒤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중국의 양로보험이 개입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이 일단 블룸버그 발로 가능하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중국발 한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박사님은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오랜만에 순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5일 동안 엄청나게 내다 팔았거든요. 그동안도 많이 사준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환율이 17일에는 1344.2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환율 왜 이럽니까 진짜? 역시 중국 옆에 있어서 환율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환율 이상하다 이 얘기하면서 헤어졌잖아요. 예, 그게 중국에서 두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 아는 이슈지만 새삼스러운 게 첫 번째가 대만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가 한머니 유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 중국에서 빼돌리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환치기를 하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 우리 절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 결국 환율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섭지만 지금 당장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서 미국 달러 가치는 바닥에서 한 2, 3% 올랐어요. 근데 우리만 환율이 거의 10% 가까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다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쇼크는 뭐 충격적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연말 실적 기대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답은 이거 이외에 다른 나쁜 뉴스가 있냐 하면 중국 뉴스인 거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환율이 튈 때 안타깝게도 한국 원화 환율도 위로 튑니다. 이제 의문이 좀 풀리는 게 저도 내내 궁금했던 게 여러 가지 악재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북한 도발이 뭐 어제 오늘 일이며 신년 할애식이죠. 그리고 대만에서 지금 선거 결과 그걸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예상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 저는 16일 날 리창 총리님이 한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잊고 있었던 그 중국 변수가 다시 한번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한숨 돌립니다. 지금 장중에 환율이 뭐 썩 괜찮진 않지만 1334원대, 133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외국인도 좀 사주는 것 같고 1월에 나머지 절반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상반월보단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 네, 그러니까 어제 뭐 TSMC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지만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미국 기업 실적 전망들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 시장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해서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냐 뭐 이런 건데 S&P 500 기업 기준으로 해서 다시 20배 밑으로 살짝 내려온 게 이익 전망이 상향되니까 주가 올라도 부럽다. 예, 나스닥 100은 어제 또 사상 최고치 근처에 그쵸. 있는데 이 기업들 주가는 다시 역사적인 PER이 18배 정도인데 다시 19배 정도니까 안 비싼 거죠. 야, 그래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뭐 미국 오른다고 우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좀 좋은 방향으로 TSMC처럼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결국은 테크 기업들 실적이 연동되는 회사들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나 많죠. LG 에너지 네. 솔루션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우리가 사실 작년 연말에 많이 올라서 오른 거 절반 정도 지금 토해냈거든요. 우리가 11, 12월에 12.12%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올랐고요. 그거 이제 올랐던 걸 이제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 한 절반 정도 지금 뭐 손실을 본 상태이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1년에 2번은 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요. 왜 수익률이 좋으냐 하면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이 한국이 되게 좋은 시장인데 그 장기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을 견뎌낸 대가.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왜 2번은 예, 그래요? 그 전부 다 곡소리가 나야 시장이 오르는 정말 좋은 시절에도 10% 20% 조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나라다. 아우 어지럽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올인하지 말고 특히 개발 종목 올인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장기 뭐 그리고 흔들림 없는 상승 이런 거는 세력 말고는 만들어낼 선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투자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주가가 좀 올라가도록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하는 행사에 가기도 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제를 좀 바꾼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유예 아니고 아예 폐지한다. 또 한 가지는 증권거래세 이거 인하하는 건 스케줄대로 계속 내리겠다. 25년까지 0.15로 낮춘다. 이렇게 하면은 주가에 좀 도움 될까요? 도움은 되는데 지금 이 가뭄이 들어서 뭐가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저 강에 댐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다. 가뭄을 대비해서 좋은 저수지들도 만들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게 지금 당장 타들어가고 있는 논에 물을 대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이 타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외국 특히 우리랑 지리적으로 인접성이 높은 중국 쪽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터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 실적의 가시성 전망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이건 뭐 믿을 수 있냐라는 불신의 늪에 이번 1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좀 실적 기대를 저버린 상황인데 여기에 제도 개선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당장의 어떤 효과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아니 그래서요. 지금 주주 환원율을 보니까
미국은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그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뭐 배당을 하든 아니면 자사주를 사들이든 해서 주주에게 얼마를 돌려줬느냐 요 비율을 보는 건데 미국은 92%,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68%, 신흥국이 37%고 중국도 32%인데 한국 왜 이래요? 한국 29%? 이거 법으로 좀 한 50% 이상 해라 이럴 순 없습니까? 29%도 많이 오른 겁니다. 뭐 답답해서 하는 소리긴 합니다만. 네, 얼마 전에 네. 20%도 깨졌었습니다. 뭐 이건 뭐 근데 한 40년 된 이슈고요. 한국 시장이 제대로 개정된 게 1975년 강제 상장 조치 이후 우리나라가 한 50년 정도, 40년 정도 늘 이래요.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려면 다른 제도들을 함께 상법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좋은 이야기지만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결국 제도를 바꾸는 거고 이건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가 필요한 일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의견이 갈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아직 시장 경제한 지 50년밖에 안 된 나라다 보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거의 투명성보다는 관행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행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시도는 먼 미래 10년 뒤에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를 바꿀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당장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이 지지부진한 증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시장,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들은 게 저도 기자하면서 한 20년째 같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참 둘 다 어려워서 저는 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래도 해봐야죠. 예, 첫 네.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이나 지주사가 있는데 자회사 동시 상장 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상장 관행들을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장하자마자 바로 코스피 200 인덱스에 특례 편입시켜서 국민연금의 패시브 자금을 죄송합니다 달달하게 챙겨 먹는 이런 식의 거래소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M&A 관행들을 그렇게 회사가 좋으면 상장시키면 대신 모회사는 상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약간 제도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할 때 네. 나는 이 물적 분할 반대세 알맹이만 쏙 빼서 이 사실 재작년에 LG 계열사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뭐 그 회사만 그런 건 뭐 아닙니다만 카카오는 뭐 더 했죠. 카카오는 뭐 거기는 그냥 한 무한히 10개 정도 무한 분열 중이죠. 그렇죠. 무한 분열 중인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네. 우리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그 적대적 M&A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우리나라의 좋겠다. 그 한진칼 기억 안 나십니까? 갑자기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중재해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 경영권 시장에 만약에 지키는 쪽이 어려움을 겪으면 갑자기 심판이 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 무효야를 선언해버리는 나라다. 갑자기 이쪽 팀은 12명이 되나요? 예, 12명 네. 정도가 아니죠. 부심도 다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심판이 공정하게 관리할 생각도 없고 관치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 관행 속에서 물적 분할이니 뭐니 다 이런 게 연결되는 게 이제 상속세와 그리고 상법의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 의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개정들이 필요한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손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라도 다시는 한진칼 3자 배정 개입 같은 물론 뭐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만 그 합병을 하는데 왜 모회사인 한진칼에 증자를 해줍니까? 대한항공 증자를 해주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본다면 한국 시장에서 아까 정부의 의지 변화, 태도 변화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적대적 M&A 시장들이 열릴 때 그 적대적 M&A 시장에서 제발 정부가 중립이라도 지켜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PBR 1배 미만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0.1배, 0.2배 거래되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몇백 개 있거든요. 청산 가치나 간신히 지키고 있는 회사들. 그것도 보다도 주가가 한 절반 이하에서 그러면 이제 적대적 M&A를 해서 이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게 주주들과 또 그렇게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주가가 눌린 거니까 경영진도 교체함으로써 나라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 하면 공정한 룰의 집행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부가 제도 변화에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제 이거 분할 추진한다는 얘기 나오기 전 값으로 내 주식 사가,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하기로 했고 인적 분할할 때도 자사주의 마법 부리지 못하게 요 자사주에는 신주 배정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요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매매가 전세가 요 얘기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할게요. 전세 가격이 35주 연속 올랐다고 하는데 매매값은 뭐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요거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게 보통 시차가 어느 정도 벌어집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칠 왜 수 이런 있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입주 물량 감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포화 단지부터 시작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 등이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둘 다 합쳐봐야 2만 가구. 근데 역사적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4만에서 5만 가구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를 누르는 요인이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전세 사기 사건까지 우리가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거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선호는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자신은 없으니까 전세부터 들어가는 거죠. 전세부터 들어가면서 지금 첫 번째가 역전세난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역전세난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장 금리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매수에 왜냐하면 이 전세 가격을 못 견디는 분들이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1월파에야.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주택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거의 대부분 선행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도 DSR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아요? 물론 제약하는 요인은 되겠지만 경제라는 게 결국 2020년, 21년에 있었던 그 가파른 전세 가격 상승이 마무리되고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 대출 그 자체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만 가격의 상승 흐름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건 입주 물량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